꺼진 가로등 아래 박하늘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길게 늘어졌다. 경기도 외곽공단의 여름밤은 용광로처럼 후텁지근했다. 피부에 끈적하게 달라붙는 습기는 불쾌지수를 한껏 끌어올렸고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마저 미지근한 숨결 같았다. 하늘은 낡은 작업복 소매로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쳤다. 28,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공장 기계 소리처럼 단조롭고 끈질겼다. 맞은편 다세대 주택 창문으로는 누런 불빛과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동남아시아계 언어의 노랫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 노랫소리만이 이 낯선 땅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인 듯했다. 필리핀인 어머니와 아주 어릴 적 기억조차 희미한 한국인 아버지. 하늘에게 조국이란 늘 반쪽짜리 옹기였다. 하늘아, 또 야근이야. 내 얼굴 헬쑥해진 거 봐. 공장 동료이자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친구 선영이 자전거를 한쪽에 세우며 다가왔다. 선영의 얼굴에도 피곤함과 생활고가 새겨져 있었지만 하늘을 향한 눈빛만은 따뜻했다. 응,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지. 다음 달이면 지은이 고등학교 등록금 내야 하거든. 넌 안 들어가고 뭐해? 너 기다렸지. 요즘 세상 흉흉한데 혼자 보내기 불안해서. 자, 이거라도 마셔. 미지근하지만 없는 것보단 낫잖아. 선영이 건넨 캔커피는 이미 열기를 한껏 머금고 있었지만 그 미지근함 속에 담긴 친구의 마음은 하늘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했다. 둘은 나란히 낡은 인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공단 주변의 밤은 늘 그랬듯 어둠과 불안감 그리고 정체 모를 소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가끔씩 들려오는 취객들의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야간 작업 중인 공장의 둔탁한 기계음, 그리고 풀벌레 소리마저 이 도시의 불안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하늘은 문득 동생 지훈의 얼굴을 떠올렸다. 18, 한창 예민하고 반항심 가득할 나이. 누나의 고생을 아는지 모르는지 요즘 부쩍 말수가 줄어들고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다. 그래도 속은 깊고 착한 아이였다. 자신을 닮아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가끔씩 보여주는 스케치북 속 그림들은 어두운 현실과는 동떨어진 환상적인 세계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늘은 지훈만큼은, 저 녀석만큼은 자신처럼 팍팍한 현실에 짓눌려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악물고 버티는 것이었다. 손톱 밑에 검은 기름때가 끼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도 아, 맞다. 하늘아, 너 이번 달 정규직 전환 심사 어떻게 됐어? 잘 될 것 같아. 선영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하늘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듯한 체념과 분노가 뒤섞인 한숨이었다. 글쎄, 김 반장이 자꾸 딴지를 꺼내. 뭐 실력은 좋은데 융화력이 부족하다나? 말이 좋아 융화력이지. 자기한테 굽실거리지 않는다고 괴롭히는 거지. 안 봐도 뻔해. 이번에도 물 건너갔다고 봐야지. 말끝을 흐리는 하늘의 목소리에 자조적인 냉소가 배어 있었다. 그녀의 어두운 피부색, 동남아시아 억양이 살짝 묻어나는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혼혈이라는 꼬리표는 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도 견고한 유리벽이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뛰어난 실력을 보여줘도 그 벽은 좀처럼 그녀를 통과시켜주지 않았다. 그때였다. 바로 앞 낡은 상가 건물과 다음 건물 사이의 좁고 어두컴컴한 골목길 모퉁이에서 거칠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내가 좋게 말할 때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라고 했지. 여기가 니들 나라야? 한국말 못 알아들어 이 외노자 새끼들아. 하늘과 선영은 반사적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하늘은 저도 모르게 선영의 팔을 본능적으로 움켜쥐었다. 골목 안쪽에서는 서너 명의 동남아시아계 외국인 노동자들이 겁에 질린 채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멀끔하게 경찰 제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경찰의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욕설과 협박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이미 몇 개의 지갑과 스마트폰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김민준 경위였다. 이 지역 지구대 소속으로 가끔 순찰차를 타고 공단 주변을 돌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심 검문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늘 번들거리는 구두와 각 잡힌 제복,
그리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다니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 어둠 속에서 드러난 그의 민낯은 탐욕스럽고 잔인한 약탈자의 그것이었다. 하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화면은 금이가 있었고 배터리는 늘 간당간당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최신형 스마트폰보다도 간절했다. 짧은 순간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다. 관여해야 할까? 못 본 척 지나가야 할까? 하지만 이미 그녀의 손가락은 본능적으로 녹화 버튼을 향하고 있었다. 찰칵 하는 작은 소리조차 내지 않는 무음 카메라 앱이 실행되었다. 단 몇 초였을까? 인기척을 느낀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는지 김민준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정확히 하늘이 숨어있는 골목 입구를 향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오만하고 비릿한 미소가 가로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다. 하늘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선영의 손을 뿌리치고 앞뒤 가릴 것 없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김민준의 그 눈빛이 악마의 것과도 같은 그 비웃음이 등 뒤에 칼날처럼 박히는 듯했다. 허름한 자취방에 도착한 하늘은 문을 걸어 잠그고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다행히 영상은 짧지만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김민준의 얼굴, 그의 폭언, 겁에 질린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까지. 이것은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그가 경찰인데 동료 경찰들이 그의 편을 들지 내 편을 들어줄 리 만무했다.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훨씬 컸다. 과거 직장 내 부당 해고에 맞서 홀로 싸웠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그때도 그랬다.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한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동생과 함께 굶주려야 했다. 세상은 그렇게 약자에게 가혹하고 강자에게 관대한 곳이었다. 하늘은 깊은 무력감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세상에 공개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낡은 나무 서랍장 가장 깊숙한 곳, 어머니가 필리핀에서 보내준 낡은 편지들 사이에 스마트폰을 밀어넣었다. 마치 시한폭탄을 숨기듯 혹은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감추듯.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밤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뜬 눈으로 천장의 얼룩만 바라보며 뒤척이다 맞이한 아침은 잿빛 절망 그 자체였다. 깨질 듯한 두통과 온몸을 짓누르는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며 애써 태어난 척 동생 지훈에게 살가운 아침 인사 메시지를 남겼다. 지훈아, 오늘 학교 잘 다녀오고 저녁엔 누나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해줄게. 사랑한다, 내 동생. 하지만 메시지를 보내는 그녀의 손가락은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공장에 도착하자 평소와는 다른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작업반 동료들은 하늘을 힐끔거리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고 평소 하늘에게 작업을 떠넘기기 일쑤였던 김 반장은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시선을 보냈다. 박하늘 씨, 이리 와서 내 말 좀 들어봐. 결국 김 반장에게 불려간 하늘은 그의 사무실에서 청첩력 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 당신, 어제 야간 근무 끝나고 공구실에서 뭐 슬쩍 했지. 고가의 드릴 세트가 없어졌는데 어제 마지막으로 공구실에 들른 사람이 당신이라는 증언이 있거든. 이래서 내가 외국인들은 뽑지 말자고 했던 거야.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나 치고. 하늘은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반장님? 전 결백해요. 어제 공구실에 간 건 맞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분명 다른 오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김 반장은 하늘의 항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오해? 지금 나랑 장난해? 당신 사물함만 뒤져봐도 다 나올걸.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바른 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바로 그때였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공장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어제 골목길에서 마주쳤던 그 악마 김민준 경위가 두 명의 제복 경찰과 함께 위압적인 모습으로 들어섰다.
어제와 똑같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냉소적인 미소가 그의 입가에 걸려 있었다. 그는 하늘을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했다. 박하늘 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 사물함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김민준이 보란듯이 지켜든 투명 지퍼백 안에는 의심스러운 흰색 가루가 소량 담겨 있었다. 하늘의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 치밀하게 준비된 함정이었다. 아니에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요. 저 사람이, 저 경찰이 나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하늘은 미친 사람처럼 절규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고 주변의 싸늘한 시선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경찰들은 인정사정 없이 양쪽에서 하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낡은 작업복 어깨 부분이 힘없이 찢겨져 나가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렸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수치심, 터질 듯한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깊은 절망감이 한꺼번에 하늘을 덮쳤다. 동료들의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 김 반장의 고소하다는 듯한 표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자, 김민준의 차갑고 잔인한 승리감에 찬 눈빛. 하늘은 그 순간 그 모든 얼굴과 표정들을 자신의 영혼에 새기리라 다짐했다. 이 치욕을, 이 뼈에 사무치는 억울함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취조실의 밀폐된 공기는 탁하고 무거웠다. 사방이 막힌 흰 벽과 흠집투성이의 낡은 철제 책상,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앉아 자신을 짐승 보듯 훑어보는 김민준. 그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처럼 시시각각 다른 가면을 바꿨으며 하늘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때로는 온화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하늘의 처지를 이해하는 척 회유하다가도 금세 싸늘한 표정으로 돌변하여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치고 협박했다. 박하늘 씨, 우리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당신 같은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대할 것 같아? 당신 과거 기록,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어. 몇 년 전에 동료 폭행 시비로 경찰서 들락거린 적도 있더군. 그때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선처받았던데 이번에는 어림없을 줄 알아. 순순히 자백하면 검찰에 정상작 요청해 줄 용의가 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뻣뻣하게 나오면 당신 인생 여기서 끝장나는 수가 있어. 알아들어? 하늘은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과거의 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이었고 명백한 정당방위였다. 술에 취해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공장 상사에게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김민주는 그 사건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하늘을 상습적인 폭력 범죄자, 잠재적인 마약 사범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나는 마약 같은 거 손댄 적도 없어요. 이건 명백한 증거 조작이고 당신의 함정이에요. 하늘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항변했지만 심장은 통제할 수 없이 불안감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김민주는 보란듯이 코웃음을 쳤다. 증거 조작? 함정? 우리가 그렇게 한가해 보이는 모양이지? 당신 같은 하찮은 외국인 노동자 하나 잡아넣자고 우리 경찰 조직 전체가 그런 위험천만한 불법적인 짓을 벌일 것 같냐고 묻는 거야 지금? 그의 모든 말과 표정에는 하늘의 국적과 신분, 그리고 여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노골적이고 경멸적인 시선이 뚝뚝 묻어났다. 더 이상 그의 농간에 휘말리지 않기로 결심한 하늘은 굳게 입을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시간은 결코 하늘의 편이 아니었다. 김민주는 곧바로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가짜 증인이었다. 하늘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지만 평소 그녀의 강직한 성격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남자였다. 김민준에게 어떤 회유를 당했는지 아니면 어떤 약점을 잡혔는지 그는 태연자약하게 하늘이 공장 화장실에서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다. 그의 뻔뻔스러운 거짓말에 하늘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그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은 김민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세상은 이렇게 쉽게 진실을 외면하고 추악한 거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었던가. 깊은 절망감이 하늘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다. 한편 선영은 하늘의 갑작스러운 체포 소식을 접하고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누구보다 하늘의 결백을 굳게 믿었다. 하늘은 결코 마약 같은 것에 손을 댈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그리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선영은 하늘을 돕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인터넷에서 인권 변호사를 검색해보고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은 그녀의 빠듯한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영은 김민준의 악행이 벌어졌던 그 어두운 골목길 주변을 다시 찾아가 보았다. 근처 상가나 주택에 설치된 CCTV 영상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아니면 또 다른 목격자라도 찾을 수 있다면 하늘의 누명을 벗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번번이 허사로 돌아갔고, 오히려 며칠 전부터 자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불길한 그림자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다. 김민준의 수하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어느 날 밤 퇴근하는 선영의 앞을 가로막고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당신 박하늘 일에서 손 떼는 게 좋을 거야.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수가 있어. 알아들어? 그들의 살기 어린 눈빛에 선영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하늘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지훈 역시 누나의 갑작스러운 체포와 연일 터져나오는 악의적인 언론 보도에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외국인 여성 노동자, 공단 지역 마약 유통 핵심 조직원으로 밝혀져 김민준이 익명으로 언론에 흘린 자극적인 허위 정보들이었다. 기사 댓글창에는 하늘의 국적과 피부색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혐오 발언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쏟아져 나왔다. 더러운 외노자들, 우리나라에서 마약까지 팔아? 당장 추방시켜라. 혼혈이라 그런지 하는 짓도 음흉하네. 지우는 학교에서도 범죄자의 동생이라는 낙인이 찍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 책상에는 욕설이 적힌 낙서가 발견되었고 체육 시간에는 아무도 그와 같은 편이 되려 하지 않았다. 지우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하늘은 면회 온 선영을 통해 지훈의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자신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동생까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여린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구치소에서의 하루하루는 살아있는 지옥과 다름없었다. 창문 하나 없는 좁고 어두컴컴한 감방, 코를 찌르는 불결한 냄새, 그리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 하늘은 이따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대로 삶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 줄기 희미한 빛처럼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의 단초가 찾아왔다. 같은 감방을 쓰게 된 리나라는 이름의 필리핀 여성이었다. 리나는 하늘보다 몇 살 위였고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했다. 그녀 역시 억울하게 절도 누명을 쓰고 이곳에 들어온 상태였다. 리나는 하늘의 딱한 사정을 듣고 깊은 연민을 느꼈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과거 김민준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협박을 당하고 모아둔 돈을 모두 빼앗긴 적이 있었다. 김민준은 특히 한국어가 서툴거나 불법 체류 신분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온갖 불법적인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 리나는 김민준의 또 다른 결정적인 비리, 즉 그가 관내 불법 도박장을 암암리에 운영하며 폭력 조직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하늘에게 알려주었다. 심지어 그 증거가 될 만한 비밀 장부가 숨겨진 장소까지도. 그 장부는 김민준의 전 애인이 복수심에 빼돌려 리나에게 전달했던 것이었다. 리나는 하늘에게 그 장부를 찾아 세상에 폭로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적적으로 며칠 뒤 검찰은 김민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하늘의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일단 그녀를 석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김민준은 여전히 하늘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있었고 그의 협박은 더욱 교활하고 집요해져 갔다. 박하늘 씨,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 잘 알 거야. 지금이라도 내 눈앞에서 깨끗이 사라져. 필리핀으로 돌아가든 어디로든. 그렇지 않으면 당신 하나뿐인 동생 박지훈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것만 알아도. 김민준의 낮은 목소리에는 섬뜩한 살기가 배어 있었다.
하늘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동생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리나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서라도 그녀는 리나가 알려준 그 비밀 장부를 떠올렸다. 그리고 어젯밤 자신이 목숨 걸고 찍었던 그 짧지만 강력한 영상, 그것들이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악몽을 끝낼 수 있는, 그리고 김민준이라는 악마를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몰랐다. 하늘은 곧바로 선영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했다. 선영은 망설임 없이 하늘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먼저 하늘이 급하게 숨겨두었던 스마트폰을 되찾기로 했다. 김민준의 눈을 피해 하늘의 자취방에 잠입하는 과정은 한편의 스릴러 영화처럼 긴박했다. 다행히 스마트폰은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 그대로 있었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짧았지만 김민준의 추악한 범죄 현장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다음 목표는 리나가 알려준 김민준의 검은 거래 내역과 불법 도박장 운영 관련 정보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비밀 장부였다. 리나의 말에 따르면 그 장부는 공단 근처에 지금은 가동을 멈춘 폐공장,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캐비닛 안에 숨겨져 있었다. 하늘과 선영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한밤중에 폐공장으로 향했다. 입구부터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폐공장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두 사람을 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낡은 철문 소리, 바람에 부딪혀 덜컹거리는 깨진 유리창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정체 모를 동물의 울음소리에 두 사람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껴야 했다. 수많은 먼지와 거미줄을 헤치고 마침내 리나가 알려준 캐비닛을 찾아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가죽 표지의 장부를 발견했을 때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터뜨렸다. 장부에는 리나의 말대로 김민준의 온갖 추악한 비리들이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만 있다면.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폐공장 입구 쪽에서 여러 대의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동시에 비쳐 들어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김민준과 그의 수하들이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외진 곳까지 알고 찾아온 것일까? 혹시 리나가 함정을 판 것일까? 아니면 자신들의 뒤를 계속 밟고 있었던 것일까? 무엇이든 간에 지금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김민준은 하늘이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강하게 저항하자 그녀를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이미 세워둔 듯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을 넘어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것뿐인 것처럼 보였다. 그의 눈빛은 이미 평범한 경찰의 그것이 아니었다. 폐공장 내부는 복잡한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곳곳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낡은 기계들과 폐자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늘과 선영은 숨을 죽인 채 필사적으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김민준 일당의 거친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 왔다. 박하늘! 거기 숨어있는 거 다 알아! 지금 당장 순순히 기어 나오는 게 목숨을 부지하는 유일한 길일 거다.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살기마저 뚝뚝 묻어났다. 선영은 도망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에 나뒹굴던 쇠파이프에 발목을 심하게 부딪혔다.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며 주저앉은 선영은 더 이상 한 걸음도 떼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늘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선영을 부축하려 했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하늘에게 먼저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하늘아, 나 때문에 너까지 잡히면 안 돼. 이 증거만이라도 꼭. 바로 그때 그들의 은신처를 발견한 김민준의 수하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하늘은 눈물을 머금고 선영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선영아, 미안해. 꼭 다시 돌아올게. 홀로 도망치던 하늘은 결국 폐공장의 가장 깊숙한 곳 막다른 기계실에 갇히고 말았다. 사방은 녹슨 철제벽으로 막혀 있었고 유일한 출입구는 이미 김민준과 그의 수하들이 가로막고 있었다. 김민준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차갑고 섬뜩한 금속성의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침내 사냥감을 궁지에 몰아넣은 사냥꾼의 잔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는군, 박하늘. 내 그 하찮은 목숨도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네. 감히 내까짓게 나한테 덤벼들어? 마지막으로 할 말이라도 있나?
김민주는 천천히 하늘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하늘은 공포에 질려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 남은 용기를 끌어모아 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당신 같은 악마는 반드시 천벌을 받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민주는 코웃음을 치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하늘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랑하는 동생 지훈의 얼굴이, 자신을 위해 희생한 친구 선영의 얼굴이, 그리고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리나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바로 그 찰나의 순간, 폐공장의 낡고 육중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바깥쪽으로 거칠게 열리며 눈을 멀게 할 듯한 수십 개의 강력한 플래시 불빛과 함께 검은색 방탄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눈사태처럼 밀려들어왔다. 하늘이 도주 중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필사적으로 연락했던 인권 변호사, 그가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한 인터넷 언론사의 탐사보도팀 기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그들과 함께 현장에 나타난 상급 경찰청 소속 특별감찰팀 요원들이었다. 변호사는 하늘의 다급하고 절박한 연락을 받자마자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위협이 아님을 직감하고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신속하고 기민하게 움직였던 것이다. 김민준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 떠올랐던 잔인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당혹감과 극도의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특별감찰팀 요원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김민준과 그의 수하들을 일망타진했고, 기자들은 이 모든 극적인 상황을 놓치지 않고 자신들의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았다. 하늘이 목숨을 걸고 확보했던 스마트폰 영상과 김민준의 추악한 비리가 낱낱이 기록된 비밀 장부는 그의 범죄를 입증하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김민준은 결국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두툼한 손목에 차갑고 단단한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폐공장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한때 하늘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의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하고 비굴한 범죄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하늘은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을 느끼며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눈물이 봇물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나 안도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하늘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온몸에는 김민준 일당과의 격렬했던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크고 작은 상처들과 멍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상처는 그 어떤 의학적인 치료로도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다. 며칠 후 하늘은 퇴원 수속을 밟았다. 병원 로비에는 초조한 모습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동생 지훈과 친구 선영이 있었다. 지훈은 말없이 다가와 하늘을 힘껏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선영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하늘의 손을 꼭 잡았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어떤 말로도 서로의 아픔과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김민주는 결국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가 저질렀던 모든 추악한 비리들은 언론을 통해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대한민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를 암암리에 비유했던 경찰 조직 내의 일부 상급자들 역시 줄줄이 옷을 벗거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완전한 정의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일까? 김민준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 그리고 권력의 부패는 여전히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하늘은 그 냉혹한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은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인권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아주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전달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변호사는 깊은 감동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그날 밤 하늘은 오랜만에 자신의 좁고 허름한 자취방 창가에 홀로 앉아 밤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공단의 매캐한 연기와 도시의 현란한 불빛에 가려 별들은 예전처럼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먹구름 뒤편 아주 높은 곳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각자의 고유한 빛을 발하며 여전히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세상의 깊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작은 별들처럼 정의를 향한 상처 입은 영혼들의 작은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모여 언젠가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밝히는 커다란 빛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하지만 강렬한 희망. 하늘은 조용히,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결연한 눈빛으로 어둠이 짙게 드리운 도시의 풍경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지훈이, 선영이,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리나들이 함께하고 있었다.